최근에 2차전지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부품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된 거에 따르면 완성차 호실적이 중소형 부품 업체들에게까지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요 중소형 부품업체 무려 45개사의 1분기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약 690%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업이익률도 5%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국내의 주요 부품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보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앞서 80%였던 거에 비해 지금은 100% 이상, 즉 공장을 풀 가동할 정도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당연히 그 완성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부품들 역시 많이 사가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 역시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흐름을 타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전동화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필요했던 기계 부품들에서 전기차, 전동화 자동차에 필요한 전장 부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이 주요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가 대부분 유럽과 일본 업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완성차의 전체 점유율 역시 유럽과 일본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랬던 흐름이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하는 흐름에서 전장 부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존의 강자였던 유럽, 일본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나라 부품들이 부각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럽, 일본보다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 쪽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들이 완성차를 만들 때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려고 봤더니 기존의 유럽과 일본 쪽에서는 전기차의 대응이 늦어서 아직 경쟁력이 있는 부품 업체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탈세계화 국면의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부품은 안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전장 부품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비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자동차의 전장화 역시 빠르게 추진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세 번째 이유는 현재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내 주요 부품사들 역시 마찬가지 글로벌하게 공장을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완성차들 업체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부품을 보다 빨리 수월하게 납품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사 업체들 입장에서 현재 전 세계적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 다른 국가들의 업체 대비 보다 빨리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주요 핵심 부품이 크게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배터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 모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주요 부품 역시도 마찬가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 카메라 센서 분야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카메라 부품 업체들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던 업체들이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사양 산업화되면서 성장성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센서 업체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장이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세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죠. 이렇게 카메라 센서 업체들은 수요처를 다변화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자율주행이 레벨 3단계에 진입하는 원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아의 EV9을 시작으로 신차내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된 모델을 출시할 것을 앞두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볼보와 GM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벤츠, 그 다음에 26년에는 폭스바겐까지 자율주행용 칩을 장착한 모델들이 줄줄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안으로는 전 세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는 것까지 진행되게 될 전망이니까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주요 필요한 핵심 부품인 이 카메라 센서 역시도 많이 판매될 수가 있겠고 이 전장형 카메라는 초기에 저화소에서 출발해서 점차 고화소 그 다음에 자율주행 단계 상향과 맞물어 카메라의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채택된 수량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과 수량이 많아지는 P와 Q의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의 증가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율주행 3단계에 진입하며 카메라가 기존의 5개 전후에서 12개, 15개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탑재 수량이 기존 대비 2, 3배가량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 개선의 증가폭을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로봇과 메타버스 시장에도 카메라 센서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카메라 센서의 중단기적인 성장률은 더욱더 크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현재로서 아쉬운 건 아직까지 카메라 센서 주요 부품 업체들의 대부분의 매출이 스마트폰 쪽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 어떠한가부터 살펴봐야겠는데 원래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그나마 긍정적인 건 기존에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었던 게 스마트폰 시장이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화와 더불어 2분기에 중화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또다시 아이폰 15 시리즈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및 대기 수요로 인해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아이폰 15가 카메라 센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플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처음으로 폴리드 줌 카메라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드 줌 카메라는 원거리에 있는 사물을 당겨서 찍는 역할인 망원 렌즈를 기존의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설계한 카메라인데 기존의 아이폰 카메라를 보시면 고배율의 줌을 구현할 때 필요한 이 카툭튀 현상이 아무래도 문제였는데 이 폴리드 줌 카메라를 채택하면 카툭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망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 즉 폴리드 줌 탑재로 인해서 카메라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고성능의 10배 광학 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에 이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올해 잔망경 카메라 시장은 전년 대비 무려 3배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의 평균 공급 단가가 일반 스마트폰 대비 이론적으로 2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납품하던 것 대비 2배가량의 이익을 더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스마트폰 업황 회복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큰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전망에 의하면 이 폴리드 줌은 LG노텍이 단독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카메라 모듈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들은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가 있었는데 이 시장이 점차 죽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인 로봇과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이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새로운 시장에 비해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과 밀접한 연관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의 리오프닝화와 그리고 다가오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힘을 입어 올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스마트폰 시장의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던 주요 카메라 센서 부품 업체들이 더욱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카메라 센서 모듈 업체 중에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괄목한 성과를 내다가 새롭게 로봇,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쪽으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며 큰 성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도 그나마 하반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업체 크게 3개로는 첫째 MC넥스가 있겠습니다. MC넥스는 현대차의 1차 공급 업체 선정에 따라 국내 고객사 내에 자율주행차 카메라 공급 확대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화소수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들이 올해 하반기에 신차내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MC넥스는 올해 2분기부터 이 자율주행 부품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전장 부분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장 매출 비중이 작년에 16%에서 올해 23% 정도로 성장할 전망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파트론인데 파트론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노력에 따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기준에 모바일 카메라 모듈 외에 적용초에서의 매출이 무려 42%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전장 부품, 웨어러블용 센서, 전자담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전장 부품 관련 매출이 매년 2배씩 고성장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LG노텍인데요. LG노텍은 전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에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이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나 컸었던 부분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하반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폴리드줌 카메라의 탑재로 인해 그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LG노텍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장 부품 사업 역시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판의 매출 확대 등 전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성장을 기대해 볼 끔찍한 기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요, 증권형 토큰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산업이긴 한데요. 이 산업이 결코 단기성 테마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2차전지, AI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어찌 본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창현 위원장이 이 시장 규모가, 이 STO의 시장 규모가 무려 16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2경 731조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 위원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이 STO 시장이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STO의 모든 증권업체들이 경쟁을 하듯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또 투자자한테는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토큰 증권을 안정적으로 유통을 제도화하자 해서 STO의 시장에 K룰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STO라는 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이미 2017년부터가 계속 이슈화가 됐었고 2018년 그리고 2020년에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같이 이제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화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시작부터 섣불리 이제 오픈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상당한 규제를 해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STO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TO가 뭔지 한번 보시죠. STO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 자산과 그리고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한 2년 전에 대한민국의 큰 이슈였던 NFT하고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자본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합니다. 이 STO에서 ST라는 것 자체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가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실물 자산이 있으면요, 이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것을 이 STO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거는 코인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겁니다.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들은 요 중앙에 중앙 기관이 있고요. 중앙화된 서버가 있고 거기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산 원장 이 기술은 요 가운데에다가 다 이렇게 몰빵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퍼져 있는 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를 하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에 기반된 기술로 만든 토큰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왜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이 STO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허용을 하고 제도화를 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이 시장을 다시 좀 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전부 다 뒤바꾸는 엄청난 혁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일단 STO의 장점을 보면 기관이 중개소를 통해서 이 증권거래소에서 허락을 받는 거죠. 우리 해도 되겠니? 라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중간에 이 대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행하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증권 발행 및 유통 및 결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뭐 P2B라고 했던 개인 간의 거래, 정말 여러 형태로 있었던 대부분의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하나로 정말 다 모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쪼개기 및 조각 투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 완화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거래, 그리고 24시간 상시 거래 및 보안성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이 증권사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 중앙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인증하는 기관, 정말 매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런 기관들을 또 유지하는 비용들, 보수 비용들,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선점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되면서 거래까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어요. 단점으로 본다면 이 실물 자산과 연계된 내재 가치 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가치 변동에 따른 손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대부분의 투자 이 자산들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STO 출현으로 인한 초기 문제, 개인 자산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화가 제대로 되고 혹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안상의 위험도 아무리 우리가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해킹이나 어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장점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장점이고 단점은 그동안 모든 투자 자산에 있었던 똑같은 단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코인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코인은 매매 차익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라는 것은 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의 보유의 수익, 그리고 이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차이만 있는 것은 코인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는 데서는 코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가상화폐의 거래지만 지금의 이 STO는 법정화폐 거래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STO라는 가상 토큰이라는 것이 기존의 코인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금융당국 입장을 보면 이 K룰을 다시 만들자, 이 STO에 대한 K룰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가상통화 공개 ICO 금지를 2018년 말에 하면서 사실상 이 가상화폐라는 것과 가상통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뗄 수는 없는 관계이긴 하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상통화 공개 ICO라는 것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정부가 2017년부터 18년 말까지 이 가상통화 공개 ICO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것을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것이 최근에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합동 TF 발표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 2018년도에 정부의 합동 TF 발표 때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만에 작년 말에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것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 권고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적인 공권력이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죠. 기사에서는 사실상 뭐 다시 승인해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IPO 시장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는 아직까지는 IPO에 대해서 오픈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만 이 STO라는 시장을 열기 위해서 조금은 가상화폐 시장을 좀 완화시켜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거래소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가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를 독점해 왔어요. 그래서 이 독점해온 체제가 이 STO라는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독점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까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 자체를 한 곳에서 독점해 둔 것에서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STO 관련 주요 투자를 보면은요. 키움증권이 뮤직, 부동산, 미술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SK증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미술품, 지갑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KB증권도 거래소와 가축자산, 자체 플랫폼 등으로 STO를 전부 다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런 증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STO에다가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독점했던 한국거래소의 체제에서 금융사 및 증권사가 전부 다 경쟁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경쟁을 하면 한 만큼 당연히 시장에서 파이가 커진 만큼 우리가 제대로 투자했을 때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뜨거운 핫 아이템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무려 2경 73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단발성 이슈나 테마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꾸준하게 법제화를 시키고 있고 그 제도권 내에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종이화폐 세대에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으로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그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업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미 올 1월, 2월 달에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같이 이미 관련주가 1차적으로 크게 급등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눌리는 자리가 온 업종들이 있다면 잘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도 핑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다날, 코리아 에셋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블레이드 ENT 같은 회사 어찌 본다면 사실 위에 언급된 기사들보다는 작지만 시총이 작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바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또 튈 때는 또 크게 튈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기업들 보면은 갤러리 사업 진행 그리고 미술품이나 수집품 투자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증권형 토큰이 부동산, 미술품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에 좀 한정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미술품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도 같이 ST와 관련된 업종들이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핀거 같은 기업은 CBDC와도 CBDC에서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업 중에 있고 STO 플랫폼의 구축에 필수적인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자체 기술을 또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했지만 이 기업이 투자한 곳이 STO 관련 기업의 투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또 성장한다라고 하면 같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관련된 업종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이미 한번 크게 튀었거든요. 튀었기 때문에 튄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눌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후발주자로 선두그룹이 오르고 난 다음에 또 후발주자로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2차전지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향후 전망으로 보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폐배터리와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 환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걸 따지면 전기차와 폐배터리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산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쓰레기라고 불리웠던 것들인데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시장입니다. 이제는 이 폐플라스틱이 금값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인지 보시죠. 지금 폐페트병 가격이 불과 한 2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0% 이상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 폐페트병의 재활용 규모조차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환경 때문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글로벌 흐름부터 먼저 보시죠. 유럽의 호주는요 2040년까지 100%다 폐플라스틱만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비슷하죠. 2015년도에도 당시의 유럽도 자동차를 향후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게 호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수준 쓰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지난해 유엔 환경총회에서 176개국은 2024년까지 이거 1년도 안 남았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관련 조약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대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이 단순히 일반 산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휴대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비재, 포장재, 가전 소모품, 식음료, 용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산업에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만 63조 원으로 커진 후에 불과 이제 한 4년밖에 남지 않았죠. 4년도 남지 않았는데 638억 달러, 약 83조 원으로 커지고요. 이게 2050년에는 600조 원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게 지금 단순히
유럽만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와 기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페트 생산 기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죠. 재생 원료 비율 30%를 요구를 했고요. 자, 그 유명한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 PC 등 기기에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 쓴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15년도에 향후 15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흐름하고 정말 유사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점 뭐냐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왜 2025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이 기업들은 절박감을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활용을 하는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기업들을 확인해 보면 코카콜라는 이제 불과 1년 반 정도 안으로 모든 포장재에 사용하는 재생원료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고요. 2030년 목표치는 50%입니다. 아디다스는 내년부터죠. 이거 바로 직후인데 신발, 의류 등 모든 제품 생산에 재활용 플라스틱만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펩시코 25%, 네슬라 30%, 유니레버 25%, 로레알 50%, 자, P&G 50%, 에스티로더 최대 100% 등 2025년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좀 재활용할게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자, 거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폐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원료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재활용 원료 비율 목표는 2025년에 25%, 2030년에는 50%로 갑니다. 불과 7년 안으로 50%를 재활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 등 여타 주도 관련 규정 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법제화를 완벽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제로의 선두주자인 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월 1일까지 이거는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100% 달성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1차 목표가 전부 다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5년을 기점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부랴부랴 지금 완공 일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지금 올 3월 달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산업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양과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 폐플라스틱을 다시금 수입해 온다라고 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잠깐이지만 폐플라스틱 대란이 나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이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히나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2024년부터 자원순환법이라는 것이 강화가 됩니다. 이 자원순환법이 무엇이냐면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제화를 시킨 건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원칙을 보면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재사용,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재활용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최근에 나온 이 유해 물질을 사용한 제품군을 확대를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품목이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컨디셔너,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러, 이동전화, 단말기, 세탁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 처리기 너무 많아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품목이 추가된 게 토스트기, 전자주전자, 전기온수기, 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런닝머신, 감시카메라 그냥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죄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법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이제 기업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얘기했던 100% 폐플라스틱을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전 세계가 법제화를 시켜서 무조건적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슈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폐플라스틱을 활용 안 하면 물건도 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물건이 아니면 법제화에 걸려서 팔지도 못하거든요. 이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산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연 96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 비중이 24%밖에 안 됐다는 거죠. 230만 톤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현재 대부분 소각과 매립이 되는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2025년까지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부랴부랴 지어서 완공 일정을 2025년 기점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작업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이제 로봇을 투입해서 첨단 장비로 기계화를 이뤄서 선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로봇과 첨단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이용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주요 공장의 플라스틱 처리 물량을 모두 합쳐도 50만 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자동화와 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핵심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그걸 처리하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쓰레기라고 우리가 그동안 여겨왔던 폐플라스틱이 이제 금값 됐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페트병 가격도 치솟는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우리 보면 어렸을 때 유리병은 사실 우리가 집에서 쌓여있던 것을 이렇게 가서 슈퍼마켓에 팔고 했었고 지금도 편의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받아주는데 앞으로는 이 페트병도 우리가 모아서 팔는 것들이 어떤 문화가 장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그럼 글로벌 흐름을 봤고 우리나라 흐름도 자 우리가 지금 찾아봤고요. 이제 관련주가 어디 있느냐? 폐플라스틱 관련주는 이제 워낙 많은 산업에 다양하게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개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업종들은 세림, B&G 그리고 조강 페인트, 폐플라스틱 관련주와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차트상 굉장히 바닥에 좀 와 있다.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밑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업종들의 대표적인 애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세림 B&G 진공선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을 제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폐플라스틱을 얘기하면은 메인으로 나오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조강 페인트라는 페인트 기업인데 과거 우리가 쌍용 시멘트도 이제 비슷했었죠. 쌍용 시멘트도 친환경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조강 페인트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폐플라스틱 가루 도료인 파우락피를 상용화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데 플라스틱 범퍼를 활용해서 엮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워낙 유명하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가공이고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창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폐비닐 열분해를 통해서 재생유, 탄소 합성 가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GNC 에너지라는 곳도 있는데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서 나프타 등의 열분해율 추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MPK, 그리고 에스폴리텍, CTK, TK 케미칼, JNK 히터, 그리고 삼육물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폐플라스틱과 관련되어 있고 특정 기업들은 신기술과 첫 번째로 어떤 상용화를 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최근의 행보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의 시장의 어떤 기존 산업들의 랠리가 이제 끝나고 유동성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은 반드시 전 세계가 현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도 역시 법제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시고 차트와 각 기업들의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간 투자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판과 그리고 미국의 실질 경제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표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드디어 좀 침체로 들어선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시죠. 구인구직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으로 2년 만에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 2년 동안 거의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구인구직 건수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온 990만 명의 실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미국의 긴축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년 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평균적인 구인구직 수가 700만 명이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의 990만 명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실업자 수가 950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그보다도 노동시장이 훨씬 빡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그래프표는 미국의 자발적 퇴직자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일자리 수는 줄었습니다만 자발적 퇴직자 수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훨씬 더 임금에 대한 협상을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내려오는 것이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성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죠. 이 제조업 지표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시장이 실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50을 넘어서고요. 실물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치가 44, 46 수치가 50 기준으로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ISM 제조업 물가 지수도 보면은 49.2로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도 49.2로 내려왔는데 이걸 보고 지금 시장에서 역시 미국의 제조업이 둔화된 것 보니까 이거 경기가 침체가 왔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먹혔다. 그래서 더욱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고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지금 동결 확률이 인상 확률보다도 더 높게 57.3%까지 올라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23년 7월 달 이 FOMC 회의까지도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말쯤이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4.25까지 내려올 확률이 36.2%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애플이 그 유명한 애플이 4년 만에 분기 매출이 감소하는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코로나일 때도 줄지 않던 그 매출이 4년 만에 매출이 줄었다라는 걸 나온 걸 보고 지금 인력도 감축을 하고 있는 걸 봐서 미국에 진짜 제대로 된 침체가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침체를 가지고 미국이 동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변수가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중동이 위안화로 결제를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달러 횡포는 더는 못 참는다. 말레이시아가 아시아판 IMF 창설을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아시아판 IMF를 창설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인데 쉽게 얘기하면 국제대출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달러가 한마디로 부족한 국가들한테 달러를 공급해주는 즉 달러를 대출해주는 기관인데 사실 이거는 오래전에 일본에서도 이미 1998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한테 밀려서 주도권 확대를 뺏길까봐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IMF를 대체하는 아시아 통화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계속 달러에 의존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링깃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사실 뭐 IMF를 대체하는 AMF를 창설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반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정말 대놓고 달러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로 우리는 교역을 하겠다라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중동 국가와 러시아에 이어서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중국에 붙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미국이 그동안 달러에 가진 이 횡포를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지 이게 최근에 외환위기를 또 겪고 있는 파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부 다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에 불만이 많은 국가들한테 중국이 지금 찾아가서 그 자리를 위안화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말레이시아 총리의 얘기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통화가 폭락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축통화를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사실 전 대통령이 할 이야기인가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양반이 워낙 대통령에 있을 때 일반적인 대통령이 그 하는 행동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업계에서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같은, 연준은 그 미국의 최대 적이 연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이렇게 펼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 말방구를 좀 내뱉는 사람인데 오늘 미국의 통화가 달러가 폭락한다.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혼자 떠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실 이거는 현직의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의 정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벼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국가들을 과연 가만히 둘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될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정말 크게 무너뜨릴 만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우려가 좀 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한 2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아직까지는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시장의 금리 동결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나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만한,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상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되 꼭 이런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듯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시장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미국이 스스로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풀 것인지, 아니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강경한 어떤 수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도 꾸준하게 이 내용을 찾아보고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는요, 새로운 기축통화와 1등의 자리와 1등을 위협하는 2등이 생겼을 때는 항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증시 역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간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대공황적인 위기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기가 사실 정말 길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대공황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투자자로서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정말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때가 대공황이 될지 대기회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